네, 정치 생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정치 두뇌를 더욱 두껍게 해주면 좋은 건가요? 예, 하여튼 정치 IQ를 높여드리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프란체스코 학부 특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진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래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월 15일인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개시됐고요. 그리고 22일 남겨놨습니다. 사전투표가 얼마 남았죠? 사전투표가 지금 3월 4일 5일. 3월 4일 오니까 20일 남았나요? 딱 20일 남았나요? 정말 코앞입니다. 예, 이제 뭐 마지막 그런 판세를 장악하는 자가 결국 승기를 잡을 것 같고요. 워낙 초박빙의 상황이다 보니까 말입니다. 우선은 현재 여론조사 판세를 한번 좀 분석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판세가 이 설 직후에 나온 조사들이 이제 1차 TV 토론 직후에 나온 게 격차가 좀 벌어지는 걸로 오차범 이내에서 한 6% 정도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걸로 좀 나와서 많이 이제 조금 의기소침하셨는데 네. 2차 TV 토론 직후에 나온 조사들을 보면 이 격차가 다시 또 좁혀지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추세선이 이재명 후보가 한 3% 정도 상승한 것 같고 네. 윤석열 후보가 한 1.5% 정도 빠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한 2%포인트 이내에서 초박빙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지금 이제 2차 TV 토론 그 직전에 네. 적폐수사와 정치보복 논란이 굉장히 이쪽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그리고 이 과거에도 보면은 저는 이번 대선이 이제 12년 대선하고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네. 또 이 여론조사 판세를 보면은 2010년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2010년 지방선거 때 그때 이제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셨는데 그때 여론조사는 거의 10% 가까이 지는 걸로 나왔어요. 10%가 아니라 거의 20% 막 가까이. 30%까지 크게 나는 거는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좀 의기소침해서 거의 좀 서울하고 수도권 선거에 많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여론조사 워낙 격차 크게 나와서. 근데 실제 이제 개표해 보니까 0.6%포인트 진 걸로 나와서 네. 그때 땅을 치고 후회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나오면 우리가 주눅 들지 말고 대차게 나가자. 여론조사와 다른 여론이 표심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때 여론조사 기법과 지금의 여론조사 기법은 좀 많이 달라졌고 또 훨씬 그렇죠. 선진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가상번호를 쓴 선진화 게 됐나요? 선진화까지 모르겠고 표본 추출에 있어서 가상번호를 쓴다는 게 가장 큰 차이였고요. 네. 사실 이제 2010년도 그때는 좀 샤이 진보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이 터지면서 네. 전쟁 불사 발언을 그때 그렇지. 하면서 예. 그때 진보가 좀 샤이로 쫙 숨으면서 아, 여론조사 그래요. 안 잡혔었거든요. 그때 이제 서울시 의원 되신 분 중에 제가 이제 총선 나왔을 때 도와주신 두 분이 계세요. 문상모 의원하고 네네. 서영진 의원, 네. 노원구. 왜 그 두 분하고 친하시죠? 저도 친한데요. 두 분이 이제 사실 그때 노원구에 맞네. 공릉동 월계동 그 시의원이셨어요. 아. 근데 이 양반들 얘기가 2010년 선거 때는 자기들이 당선되는 선거인데도 아유 너무 살벌했대. 이 빨갱이들 이러면서 맞아요. 뭐 그래서 어디 선거운동 나가기가 무서웠던 때였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샤이 진보가 있었다는 맞아요. 얘기죠. 그때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여론조사가 단체로 그때 사과에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이게 왜 틀렸냐 분석하면서. 세미나까지. 네, 세미나 했었고 그때 제가 발제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저 이제 ARS 조사로 발제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때 이 ARS 조사로 발제해서 또 그것도 많이 이제 또 조사 업계에서는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때 그거 세미나 하면서 반성의 사과문 같은 비슷한 그걸 많이 냈었어요. 여론조사 틀린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거는 김형준 교수님이 분석한 거에 의하면은 한 5% 정도 샤이 진보가 있다. 그리고 그게 지난번 적폐수사 논쟁이 일어났을 때 3% 정도가 결집을 해서 지금 다시 이제 초박빙으로 지금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지금 국회의원님 한 분하고 한번 지역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통화를 한번 했는데 자기가 진짜로 걸어서 다닌대요 지금 분위기를 정말로 파악하기 위해서. 근데 분위기가 바닥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민주당의 바닥. 명지대 네. 김영준 교수 말이죠. 네네. 아. 김형준 교수. 명지대 김영준 그쵸. 이야기는 뭐 들을만하죠. 네. 제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딱 두 명 인정합니다. 전략가로. 명지대 김영준, 그 다음에 민기에게 박성민. 그래요. 신율 얘기할 줄 알고. 네? 신율 얘기할 줄 아이, 알고. 그런 분은 뭐
저 정치인을 뭐 현장에서 뛰어본 적이 없는 분인데. 아니 그 형님은 좀 스스로를 희화화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뭐 나름대로 열심히 뭐 평론하시는 것 같은데 스스로 너무 희화화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평론을 주로 하면은 네.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안 좋은 댓글 많이 달리거든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망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남들보다 솔직히 말하면 잘 정보가 안 많은 편이잖아요. 네. 내부 정보가 많은 편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알다 보니까 근거 없는 희망을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저도. 예. 김용민이도 약간 너무 화를 내고 답답한 걸 토로하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정알못이라고. 김용민이가 정치에 대해 뭘 하냐. 어? 그거는 뭐 믿고 걸러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제 말이 대부분 또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득표율 수치를 경선 때 맞춘 분이에요. 우리 아. 김용민이. 네, 그래요. 아니, 너무 무시하진 마시고. 아니, 뭐, 제 거를 맹신하라는 얘기는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무시할 것까지는 없다.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 지금 여론조사조차도 네. 이거를 지금 맹신하게 되면은 야, 그죠. 이건 뭐 해보나 마나다. 이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윤석열이가 이제 뭐 네.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라는 거는 뭐 굉장히 아니다. 네. 위험한 판단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선거 운동을 하시는 국회의원이나 또는 이제 조직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냥 자기 지역에서 매일 밥 먹고 뭐 차 마시고 하면서 계속 하면은 이건 이길 수 있는 선거다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아, 그래요? 네네. 민주당에? 네, 민주당 오. 안에서 이미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예. 희망회로 돌리는 게 아니고, 예.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지금. 더 밀착해서 좀 설득하고, 이렇게 더 지역에서 활동, 자기 선거 하듯이 하면 이긴다. 이게 뭐 하나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자기 선거 하듯이 지역에서 뛰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박근혜가 거의 양자구도로 붙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왜 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평론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박근혜가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을 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선거 현장에서 뛰었던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안 해서 조직에서 진 겁니다.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호남 의원들이 안 뛴다. 그 얘기 되게 많이. 호남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수도권의 의원들도 대부분이 선거운동을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분도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열심히 안 했습니다. 아니, 열심히 안 해도 직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까? 아니면은 문재인 후보가 그냥 싫었던 거인가요? 문재인 후보와의 이제 결합도가 그 낮았죠. 떨어졌던 거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걸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임명장을 250만 장을 남발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10만 장, 아, 10만 장 임명장 뿌렸고요. 네. 임명장 뿌리는데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인사 검증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하면서. 아니,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근데 이게 아니, 뭐 세상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한테까지 임명장 보내는 거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윤석열 후보 쪽에서. 예. 그렇죠. 요즘에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분들한테까지 막 받았다, 나도 받았다, 인증샷 올리더라고요. 전화번호 보고 이름 써서 보내나 봐. 저 지금 받았습니다. 아, 진짜요? 박진영 형도 받았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야, 그래요. 이거 정말 참 거기를 참- 대박입니다. 예. 저 읽어드릴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니, 그거 말고 임명장. 아, 임명장까지. 임명장은 아니지. 예, 임명장. 제 아는 분들은 받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그렇게 보냈는지. 임명장을 남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쪽에서. 예. 근데 이제 여론조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향선거 흐름으로서 여론조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의 기사의 양은 또 믿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론조사 응답률을 저희가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 네.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 하시는 캠프에서 언론에 나갈 기사를 많이 내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그 김영준 교수가 예전에 김영준 교수가 여의도 연구소 출신이에요. 아, 여의도 그래요? 연구소 출신인데 2005년도 6년도 제가 프로젝트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아는 여론조사 하는 분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입체적 분석이 가능한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하고 그다음에 정치학회 회장이었던 이제 숙명여대 이남영 교수라고. 아, 네. 이남영 교수. 예, 뭐 아시죠? 아, 데이터 예, 만지는 예, 수준이 그쵸, 다르잖아요. 예. 이런 분들 하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 없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샤이 진보가 분명히 있다. 저도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물론 샤이 보수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샤이보수가 있을 수가 지금은 있나요? 거의 다 활성화돼 있어서. 지금은 뭐 진짜 네. 근데 그냥- 이번 여론조사 경향을 보시면 알겠지만 보수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그쵸.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하면서 결국은 그런 분들을 끄집어내는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샤이 진보는 한 몇 프로 있다고 보세요? 샤이 이재명. 그게 지금 김영준 교수가 얘기한 게 5%였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여론조사 추이로 보면은 그러니까 거의 그걸 감안하고 놓으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지금 앞서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예. 열정적 선거운동을 해야 돼요. 샤이 진보가 투표장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샤이 진보라는 게 뭡니까? 적극적 지지층이 아니고 그렇지.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뭔가 좀 부족해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투표 안 했던 게 2007년도에 정동영 후보 때에 잃어버린 500만 표입니다. 그렇죠. 그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으려면 네.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이긴다는 확신을 줘야 됩니다. 김용민 씨도 그때 정동영 후보에게 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질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딱 붙은 마당에 야 내가 투표 안 했다가는 윤석열이가 당선되겠다. 이런 위기감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더 주변에서 좀 도와주시면은 이 샤이 진보들이 다 결집을 하죠. 결집하고 네.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하면 이겨요. 맞아요. 네, 정답은 이겁니다. 지금 여론조사보다도 더 정확한 것은 투표하면 이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 안양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자, 이은영 소장님 좀 긍정적인 지표 좀 얘기해 주세요. 아시는 거 있으면. 이게 지금 1월 19일에서 25일 정당학회가 중앙일보와 함께 이 패널 조사라는 게 있어요. 1월 19일이요? 19일에서 25일 사이에 조사를 했는데 네. 여기 이제 2,100명을 조사를 했는데 이게 만 18세 이상에서 59세까지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마 1차로 한 것 같고 2차, 3차 이제 계속 좀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요게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 중 주변의 다수가 누구를 지지하는 것 같냐. 여기 당선 가능성 비슷한 그 적합도 지지도 문항인데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가 33.9, 윤석열 후보가 22.0이 나왔어요. 심상정 후보 2.2, 안철수 후보 10.9, 기타 후보 2.9, 모르겠다가 28.0이 나와서 이게 이제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마트폰 앱 조사인데 이게 약간 가상번호, 모바일 가상번호 한 거랑 비슷한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좀 그 패널을 가지고 한 거라서 이게 이제 날짜는 조금 지났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트렌드를 다른 문항들 보니까 거의 얼추 비슷하게 나와서 이 자료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 요게 지금 28세에서 39세까지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25.6대, 윤석열 후보 23.1이고 40, 50대가 41.1대 21.1인데 어쨌든 총계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33.9, 윤석열 후보 22.0으로 격차가 좀 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때가 굉장히 이재명 후보에게 안 좋았던 여론조사가 안 좋았던 맞아요. 때인데. 전체적으로 나올 때 이 안 모집단이 좋았던 한 20만 명, 2,100명. 2,100명 예. 그 추출하는 모집단은 존재하지 않고요. 패널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고관여층 대상으로 한 거죠. 근데 요 당시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좀 격차 크게 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요게 요런 정도 나왔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꼭 여론조사 지금 나오고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좀 안 된다. 그래서 이 조사를 갖고 왔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조사들이요. RDD 유무선 복합으로 하는 게 되게 많은데 네. 그게 비율이 다 막 다르고 또 거기에다가 또 전화 면접 유선을 또 섞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이게 격차가 크게 나는 것들은 또 그것대로 따로 모아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게 다 뒤섞여 갖고 보니까 격차가 지금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전화 면접 조사 중심으로 보시는 게 전 좋다. 그래도 응답률이 한 몇 % 정도 돼야지 좀 신뢰할 만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조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15% 정도는 나와야 돼요. 15% 정도? 예. 네, 지금 ARS 조사도 아, 조금 그러니까 지금 이은영 소장님 말씀은 네. 응답률이 15% 이상 되는 되는 조사만 보는 것이 그쵸, 좋다. 좋다. 예. 3%, 4%, 5%. 그 정도는 지금은 이제 조사가 투표율이 가깝다 보니까 한 7, 8%까지는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도 그거보단 좀 더 나온 응답률의 조사를 보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뭐 하여튼 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무적인데. 자, 그렇다면 이런 지표는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대선 전망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또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무속, 신천지 논란 이거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날 김의겸 의원이
발표를 냈는데 다 아실 겁니다. 속껍데기 벗긴 무속 행사. 주관한 사람이 바로 건진법사인데 건진법사의 이력으로 이 속껍질 벗기는 잔인한 동물학대 이런 무속 행사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그런 인간이 그렇죠. 그 윤석열 옆에 있을 수 있느냐라는 말들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국민의힘 안에 그 무슨 센터였죠? 거기가? 그 저기 해산한 거. 예. 네. 그 센터를 없앴어요. 그 센터 이름이 뭐지? 없어져서 새시대 까먹었네. 새시대 아니고 네트워크 센터나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 예. 네. 뭐 하여간 건진법사 여기 뭐 실무적으로 짱이라면서요. 네. 그 없앴어. 그래서 이제 또 윤석열 얘기로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소 껍질 벗기는 행사에 연등을 샀더만. 김건희가 또 윤석열 이름까지 그래요? 해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이름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그 사진이 오늘 또 공개가 됐어요. 정말 잔인합니다. 근데 그 불법 아닌가요? 소를 그런 식으로 도살하는 거. 도착이잖아요. 도축. 이게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 일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도축한 소를 갖고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그 자체가 도축이었던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에 마취시켜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 데서나 할수 저희가 없잖아요. 그렇죠. 충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충주 시내에 도축장 전화를 해봤어요. 평화나무가. 그랬더니 그렇게 도축이 된다면 이제 목이 잘린 상태로 도축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목이 잘리지 않은 상황에서 도축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잔인한. 그러면 진짜 그 살아있는 상황에서 마취제 넣고 껍데기를 벗겼을 가능성이 있지. 근데 하여튼 이런 행사에 연등을 자기 이름 걸고 내걸었다면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미 김건희의 명함에 건진법사 이름이 또 새겨져. 그렇죠. 거기 코바나 콘텐츠 고문인가 뭔가. 고문인가 자문인가 뭐 네. 그걸로 있더라고요. 아니 이 세 사람의 관계가 무관하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속 논란 다시 불이 지펴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천지 논란도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이미 200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신천지가 이 한나라당 경선에 개입을 했었고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작년 국민의힘 경선 때 국민의힘 경선. 이만희가 그렇죠. 자기 이제 압수수색 안 해준 것도 고마워서인지 신자들한테 구두로 그렇죠. 가입해서 윤석열 후보 만들라고 도와주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 부분을 홍준표 의원도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현주 의원도 인터뷰에서 얘기했어요. 예.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지금 경선에 윤석열 후보가 신천지 도움 받아서 후보가 된 거지요. 신천지 도움 받아서 후보가 된 셈인데 당선되면은 신천지 도움으로 대통령 된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기 신천지 압수수색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지시를 검찰총장에 했습니다.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는데 그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안 했잖아요. 안 했다고 네. 또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안 했다고. 내가 저기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알고 봤더니 건진법사가 이만희가 영매니까 이만희 나중에 저기 쓰임새가 있을지 모르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고.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해서 또 압수수색 안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이거는 뭐 신천지의 사람이라고 또 봐야 됩니다. 또 건진법사까지 여기 얽히네. 야, 난 진짜 이 머리가 아픕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진짜 끝이 없어요. 뭐 이런 인간들이 21세기에 살아있나 싶어요. 신천지 압수수색 관련해서 제가 이제 복지부 쪽에 아는 분들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예, 이재명 지사가 신천지 본부를 쳐들어갈 때나 이 검찰청에서 압수수색할 때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냥 단순한 수준의 의견을 낸답니다. 이게 쳐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달아나서 20명은 더 찾기 어렵다라는 최소 수준의 의견을 내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 대놓고 일개 복지부가 우리 하는 말로 거기에 대해서 신천지 집sek을 압수를 하라 말아라고 할 만큼의 그런 정도의 언지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 마치 그거를 윤석열 후보가 그날 해명할 때 그렇죠. 추미애 장관은 쇼를 하듯이 했고 자기는 그런 것들을 다 준수해서 문제가 더 확산이 안 되도록 자기는 그걸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날짜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신천지 본당 방문한 게 훨씬 앞쪽에 있더라고요. 앞쪽에,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건진법사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압수수색을 안 한 거는 맞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걸 보면.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소가죽 벗기던 구판에서 확인된 김건희 연등.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건진법사를 국사로 모셔야겠습니까? 국산. 아니 그런 일 불가능하겠어요? 지금 그렇죠. 윤석열 보세요. TV 토론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안 하겠어요? 뭐 무서울 게 없으니까. 내가 안 한다고 한들 바빠서 안 한다고 하는 건데 누가 시비를 걸겠느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아주 무도하고 무례한 이런 대선 후보 역대 보셨습니까? 처음 봐요, 진짜. 정말 옆에 붙어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우습다고 봐요. 그 사실 다 개별적으로 물어보면은 건진법사 이야기라든가 무속 관련 이야기들 자기들도 다 알아요.
알면서도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거리두기 사적 모임 8명, 영업시간 오후 10시로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기억하실 거면 12시로 그냥 해주시지. 그러니까 아유, 1시간 그거 참 애매하네요. 아니 그렇게 코로나 확산이 염려되면 과감하게 좀 풀든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나는 김부겸이라는 정치인 다시 봤습니다. 이 사람 저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어? 그냥 뭐 겉만 좋고 예의만 바른 뭐 그런 사람 바른 생활 사나이. 우리가 지금 이 난세에 바른 생활 사나이가 필요합니까 대한민국에? 같이 우리 방송도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방송도 제가 했는데 같이 출연했던 걸로 실망했습니다. 아, 정말 크게 실망했고 이 양반은 뭐 아예 안 되겠다. 대통령 되면은 관료들한테 포위돼가지고 계속 그냥 겉돌다 말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주 실력을 이번에 제대로 봤습니다. 아니 정세균 총리 때는 뭔가 좀 장악이 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양반 때는 그냥 뭐 확진자도 폭증하고 중증 환자도 폭증하고 방역은 잘 안 되고 정부 욕만 그냥 큰 사발 또 먹게 만들고 총리로서 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양반 이거 할 거면 내가 해도 잘하겠어요. 네. 답답하네요. 풀면은 좀 12시까지 풀어주시죠. 글쎄 말입니다. 네. 자, 우리 또 얘기하다 보니까 족발열차 사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족발열차 사건. 아니 이게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큰 완전 비호감이죠. 이슈가 되고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지금 여성층이 아마 요 직전에 김혜경 씨 논란 때문에 30대 여성층이 좀 확 또 바꿔 이렇게 스윙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 족발 열차 때문에 이거 또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비매너인데 예.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비매너를 이제 적나라하게 본 것 같아요. 예. 이 겉으로는 뭔가 좀 매너 있는 것처럼 품이 넓은 사람인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한 게 이 족발 열차 사건으로 야 진짜 좀 안 되겠다. 너무너무 비매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네. 끔찍해 하더라고요. 저 진짜. 사타구니 긁는 거. 아니 그거는 좀 남의 시선을 한번 좀 의식해 볼 만도 한데 그게 전혀 없나 봐요. 남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네. 않는 거라면은 검사죠, 검사. 검사가 우리 옛날 영화들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피해자들 앞에 앉혀놓고 책상에 다리 턱 올려가지고 이거 서류 집어 던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아니 실제로 우리 저 9월 10일 작년 9월 10일에 이현주 전 검사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검찰총장 때 두 다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누가 들어와서 이제 결제를 받으려고 하면은 요 고개를 쳐들어서 턱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야 이거 보면서 이 사람 대통령 된 이후에는 어떨까? 검찰총장 때도 그렇게 아나무인인데 대통령 되면은 아주 문초를 하겠어요. 문초를 하겠어요. 잡아다가 담금질로 해가지고 줄이도 틀고 누가 생각이 나면 영화 배우 네. 곽도원 씨. 아, 그 나쁜 놈들 전성시대에 보면은 거기 그 정말 최민 씨 그 거의 막 네. 패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게 대통령이 되면은 도대체 주위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아예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 그렇죠. 두 분. 그 저기 열차 안에서 네. 그 다리 두 짝 올려놓고 그랬을 때도 주변에서 얘기를 아무도 해- 말리지를 그렇죠. 않은 거면 그 옆자리에 앉았던 분이 이상일 전 의원이거든요. 네. 중앙일보 기자 출신. 예,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데 그 반대편에는 또 전주의 의원도 여자 의원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있었어요. 어. 그 창에 보였는데 예. 뭐 술병을 들었다 지금 그 논란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창에 그 보인 게 술병을 들고 있었다 이게 있었는데 예. 어쨌든 그 여성 의원이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리가 원래 이준석 당대표가 자기가 앉았던 자리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에도 어떻게 그 구두발을 그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는 건지 기본이 너무 안 돼. 윤석열 후보가 이 선거운동 잘하는 건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 전국 돌면서 그냥 맛집 다니면서 술이나 퍼먹고 이제 다닌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잘하는 것 같아. 허허실실하면서 아주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진짜 아니 술꾼이군요. 저기 어째 술자리 약속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청년들과의 간담, 대담 이런 거는 가서 사진만 찍으려고 하고 가더라도 늦게 가고. 예. 아이고 참 웃기는 일입니다. 이 여성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왔다 갔다 합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여성 표심이 30대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 30대가 정당 일체감이 없다 보니까 그때 나오는 뉴스나 이슈를 보고서 아 진짜 아니다 하고 돌리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22년 3월 9일 직전에 그때 그때 그 중요합니다. 생각으로 그 직전에. 예. 가서 이제 찍는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막 아우 저 비매너 그러다가 또 그렇죠. 이재명에 대해서 누가 또 이렇게 저 마타도 만들면 지난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적폐 수사 논란들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20, 30대 여성들에게 많이 좀 올라왔어요. 영향을 미쳤을 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문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발언
이것도 지금 많은 분들의 특히 그 전통적인 여당 지지층 그중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마음을 쉽게 안 주는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럼요. 지금 일단 촉발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력에 그러니까는 불을 붙이긴 했어요. 네. 적폐수사 정치보복 논란이. 네. 그래서 급등했잖아요. 음. 이재명 3% 정도 급등한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불은 붙였다. 그럼 나머지 이제 한 2, 3% 요거 마지막 이제 싸움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 2 내지 3%포인트 격차로 네. 좁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이것도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가능성.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좀 예측해 주신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좀 가능성 몇 프로? 가능성이 낮죠. 몇 프로? 49%. 49%. 아,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단일화라는 것은 지금은 윤석열 후보의 결단에 달린 상황으로 흘러가 버린 거죠. 안철수한테 전화를 했대요, 윤석열이. 네.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이 이제 기저질환이 위로. 있는데 이제 위로 차였는데 단일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대요. 네. 그걸 또 안철수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안철수 후보와 자기의 이제 지지율 차이가 너무 격차가 나는데 무슨 여론조사를 하느냐 하는 부분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확실히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세 번째는 지금 3자 구도로 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 아마 이것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단일화에 나서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일화 할게. 근데 네가 숙이고 들어와. 여론조사 그런 게 어딨니?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이건 단일화가 아니라 이제 안철수 후보 보고 드롭하라는 거죠. 드롭. 그만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단일화 공세에 대해서 역제안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이제 흔히 하는 이 마지노선을 보여준 겁니다. 좀 속편하게 선거운동하겠다라는 뭐 이런 취지로 보여주고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응해주면 좋고 안 응해주면은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 무산의 책임을 전가시킨다. 아하. 이런 하나의 좀 전략적 고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안 되겠죠?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7에서 한 10까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더 갈수록 이게 지지율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럼 네. 이제 그 떨어진 지지율이 누구에게 갈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금 윤석열 후보로 갈 만한 표심은 이미 다 갔다고 봐요. 안철수 후보 지지가 빠지면서. 예. 그래서 이 남은 지지층은 부동층에 있으면서 일부가 이제 관망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올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비매너라든지 무속, 신천지 이런 논란들이 역대 대통령 후보에게서는 전혀 없었던 논란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볼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 쪽에서 역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이제 통합정부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거든요. 안철수 후보를 구체적으로 지칭해서 선거의 승패에 관계없이 어제 후보가 똑같이 그 표현을 썼습니다. 승패에 관계없이 안철수 후보와 과학기술 경제대국을 만드는데 같이 갔으면 좋겠다. 정도의 저는 메시지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누가 되든지 간에 공동으로 실천할 공동공약 실천본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안철수 후보와의 공통점들, 유사점들을 찾아가는 거 이런 것도 하나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대를 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기민하게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아쉬운 대목이 좀 그 대목이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제안했습니다. 그래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장성철 교수가 네. 지금 여의도 연구원에서 쭉 조사를 했는데 뭐 현격한 격차로 윤석열이 앞서는 걸로 계속 나온다. 여의도 연구소 조사가 그렇게 나올 겁니다. 여의도 연구원 조사는 믿을만합니까? 이것 때문에 또 낙심하는 분들이 거기 있어요. 최근에 많이 틀려가지고 그래서 여의도 연구소가 좀 그 작업을 많이 했어요. 자기네가 조사해갖고 예. 격차가 난 거를 다시 이제 정치권에 막 받은 걸로 해갖고 막 돌려가지고 기세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작업을 최근에 좀 했었거든요. 아이고 그 공작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예전에 여의도 연구소 자료가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라는 게 있는데 그때는 ARS가 보편화되지 않을 때 여의도 연구소가 ARS 조사로 조사를 많이 하면서 이제 좀 정확도를 높여가는 게 있었는데 최근 한 4, 5년간은 또 그런 트렌드가 좀 정확하게 맞지는 않았었다. 이걸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럼 옛날에 여의도 연구소가 뭘 갖고 있었냐면요. 100만 개 DB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DB도 아까 있었고. 이야기했던 이제 패널 조사 네. 비슷한 건데 추적 여론조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걸 또 패널 조사라고도 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국인의 보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100만 명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추적하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여론의 추세가 변화하는가 이걸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 맞췄다고 하는데 근데 그 데이터가 아마 지금은 오래돼가지고 쓸모가 없을 그리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좀 그런 거 잘 안 하고 그냥 여론조사가 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거의 한 10년 전 이상 얘기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여의도 연구원이 이제 최근에 그걸 다시 받은 걸로 해서 정치권에 다시 뿌리면은 민주당 분들이 또 그걸 보고서 야, 우리가 이렇게 지나봐.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게 다 옛날 얘기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예. 여의도 연구원 조사에
떨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지금 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내부 조사 믿지 마십시오. 내부에 역량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똑같이 기득권이 되고 고인물이 돼가지고 새로운 유행이라든가 새로운 트렌드 또는 뭐 새로운 기법을 가진 사람들이 그 내부로 인입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 믿으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 저 장성철 교수가 그렇게 얘기한 거를 여러분들 개의치 말라. 예. 성철이 이야기를 뭘 믿어요? 그 한마디 해주세요. 성철이가 뭘 알아? 성철이가 뭘 안다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함께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는 또 안귀령 네. 부센터장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광고 먼저 henkel의 데피니션 5종 블록 세트 앤 즈윌링 모먼트 2종 냄비 세트입니다. 아, 냄비 여기 있군요. 예. 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명품 주방용품 henkel 주방용품이 김용민닷컴에 입점했습니다. henkel 잘 아시죠? 쌍둥이 칼. 아유, 독일에. 예. 쌍둥이 로고로 잘 알려진 henkel은 독일에서 280여 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쿡웨어 브랜드입니다. 이제 김용민닷컴에서 henkel사의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제품으로 henkel 데피니션 5종 블록 세트와 henkel 즈윌링 모먼트 2종 냄비 세트를 소개합니다. 자, henkel 데피니션 5종 블록 세트는 식도 1개, 중도 1개, 과도 1개, 가위 1개, 자작나무 블록 1개로 이루어진 세트입니다. 저희가 좀 뽑아서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네. 유튜브에서는 칼을 보여주면 또 바로 또 이제 노딱이 붙고 그래서 가위는 됩니까? 또 뭐 다안 되나 좀 봐요? 날카로워 보이는 것들은 뭐 AI가 다 차단을 해버리니까 좋은 게 들어있습니다. 좋은 저는 게 들어있어요. 이게 듀셀도르프일 겁니다. henkel 네. 공장을 제가 가봤죠. 공장이? 그러셨어요. 네. 예. 자, 주방 칼이나 좋아요. 가위는 재질이 중요합니다. 재질. 금방 날이 닳고 녹슬기 쉽기 때문인데요. henkel은 독자적 공법으로 개발한 하이 카본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을 사용해서 내식성과 강도가 뛰어납니다. henkel 즈윌링 모먼트 2종 냄비 세트는 편수, 그러니까 손잡이 1개와 16cm의 냄비와 양손, 손잡이 2개, 20cm 냄비로 이루어진 라면 세트. 1개, 요거, 라면 3개. 요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양수 20cm 냄비로 이루어진 세트입니다. 실속 있고 활용도가 높은 세트로 인기 만점입니다. 시그마 클래식 공법으로 열전도와 장시간 열 보호 기능을 극대화시켜서 요리를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냄비 사용하는 분들은 스크래치 걱정 많이 하시는데 henkel 즈윌링 모먼트 2종 냄비 세트는 바닥면을 마그네틱 크롬 스틸 재질로 마감했기 때문에 스크래치에 강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도 중요하죠. 직접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인 가격에 판매 중입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즐거운 쇼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송비는 전 상품 무료가 되겠습니다. 네.